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리학의 참맛을 알려줄 이정우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서웨이 대학물리학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강으로 측정과 유효숫자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단원이기 때문에 여느 과목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크게 부담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만간 학교 생활하는 도중에 실험을 하게 되거나 실험 데이터를 읽을 때 보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학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경 쓰시면 하네요. 어렵진 않으니까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시면 챕터 1에 해당하는 물리량과 측정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후발적으로 가보면 유효숫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리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나요? 보통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생각했던 것처럼 굉장히 큰 칠판에다가 분필로 어떤 글씨를 써가는 과정에서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사실 그렇진 않고요. 대부분의 물리학, 특히 정확히 말하면은 현대 물리학 이전에는 철저하게 실험에 입각한 실험 데이터를 읽어내는 과학이 물리학이었고요. 최근에는 그런 데이터를 읽는 방법이 좀 체계화되면서 현대 물리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론이 먼저 수반이 되고 이론이 먼저 따라오고 거기에 따른 실험들이 따라오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사실은 그 전에 어찌 보면 고전 물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이 충분히 넘쳤을 때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크게 부담 갖지 말라고 했었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리량이다, 물리학이다라고 하면은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 혹은 관심을 갖고 있는 양들이 있겠죠. 그 양들을 갖다가 통칭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물리량 그럼 다른 게 아니라 물리학 법칙을 지배한다. 물리학 법칙이란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법칙이 있죠. 예를 들어서 F는 MA랄지 V는 IR랄지 엄청나게 많은 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녀석들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전부 다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사실 물리학 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실제 존재한다라고 믿는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사실 물리학 법칙을 구성한다라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 실생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상까지도 관심 갖고 있는 인간의 호기심이죠. 그 호기심이 있는 영역을 전부 다 물리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측정이 가능해야겠죠. 우리가 어떤 양들을 갖다가 관심을 갖는데 그 양의 수치나 어떤 차원으로서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 실제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유용성을 떠나가지고서 얘가 실존을 한다는 걸 증명할 수 없으면 사실은 허공의 개념과 비슷하기 때문에 일종의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양자역학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측정이라는 자체 행위, 그러니까 누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서 우리가 측정을 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량을 크게 두 가지로 기본 물리량과 유도 물리량을 나눠줍니다. 이때 기본 물리량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주냐면 하나의 단위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얘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 또는 얘가 왜 존재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때 보통 기본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시간이랄지, 물론 이제 현대 이론에서 다른 얘기를 하지만 고전적으로 보면 시간이란 게 왜 흘러가는지, 길이가 왜 존재하는지, 혹은 전하가 왜 존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녀석을 있다라고 믿자. 그 녀석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서 거기에서부터 출발점을 잡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그 기본 물리량으로부터 개념을 조금씩 우리 실생활이든 우리가 호기심 있는 영역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어떤 물리량들을 새롭게 정의하게 되는데 그 양들을 유도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와 같은 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만 기억하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물리학을 시작하려면 얘들은 존재해라고 믿고 시작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물리량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길이, 그 다음에 시간, 질량, 전하량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물리량들을 갖다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첫 시발점이 바로 차원이라는 걸 해석하는 건데 그 차원 우리가 이제 보통 통상 영어로는 디멘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멘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편할 것 같냐면 물리학에서 쓰는 기본량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느낌이 잘 와닿진 않죠. 사실은 교과서적인 표현입니다. 측정값과 기본량의 관계를 나타낸다. 사실은 이 표현이 조금은 그렇게 썩 와닿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예를 들어서 1차원이다, 2차원이다, 3차원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임의의 n차원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원이 무엇이죠? 직선이죠. 2차원이요? 면이고 3차원이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차원 앞에 붙어 있는 요 n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우리 사실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수학에서 얘기하는 요거의 의미와 물리에서 말하는 의미가 조금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만 통상 과학에서 얘기할 때 이 차원이란 건 물리에서 말하는 표현을 기준으로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값을 지칭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불러볼게요. 자연에 봤더니 영수하고 철수 두 친구만 살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 두 친구가 살고 있다고 할 때 내가 둘 중에 한 명을 콕 집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름을 불러주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봤을 때 이름을 갖다 불러줍니다. 예를 들면 영수야! 그러면 영수가 손을 들고 철수야! 그러면 철수 손을 들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름만 가지고도 얘 둘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서 번식을 했더니 이렇게 불러볼게요. 김영수라는 사람이 있게 되고 이영수라는 사람이 있게 되고 박영수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물론 뭐 철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람들이 막 점점 개체가 늘어납니다. 이때 내가 영수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네 하고 손을 들면 명확하게 내가 콕 얘야 라고 지칭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얘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름만 가지고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성이라고 하는 걸 하나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 이름을 정확히 내가 잡아주어야만 이것들 중에서 딱 하나를 지칭할 수가 있다고요. 맞죠? 조금 더 넘어가 볼까? 다시 김영수가 나오는데 이 김영수가 특색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눈이 3개인 독특하게 만약에 봤더니 콧구멍이 5개인 이런 김영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영수야 그럴 때 어마무시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성만 가지고도 또 많이 나올 것이고 각각의 점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표현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는 이름, 성, 그리고 그 외모, 생김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떤 특정한 내가 고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값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그 녀석의 어떤 부분들을 내가 분류해야 되느냐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차원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 n차원이라 부르는 요 n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떤 특정 값들을 갖다가 특정 물리량들을 지칭하고 싶을 때 그 지칭해야 될 때 그 지칭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량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n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1차원이다 그러면 하나의 표현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어. 2차원이라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2가지가 필요해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특정 물리량을 지칭하기 위해서 자, 물리량을 갖다가 어떤 지정한다, 지칭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지수 혹은 변수의 개수를 갖다가 얘기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1차원이 직선인 이유는 하나의 값으로 모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점이면 되는 거지만 2차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원이 만약에 이름이다. 그래서 여기 봤더니 영희, 철수, 민수 이러다면은 2차원에서는 영희, 철수, 민수도 있지만 김, 이, 박, 최 이런 식으로 성과 이름이라는 서로 독립적인 변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개수를 갖다 우리가 보통 차원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봤을 때 이와 같은 이 차원을 갖다가 갖고 있기를 물리의 시발점이 곧 어떤 양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더 이상 얘가 왜 있는지 설명할 수 없는 몇 가지 것들을 잡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을 갖다 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 나와 있지만 길이, 시간, 질량. 길이는 보통 length 그래서 L로 쓰고요. 시간은 time 그래서 T 약자로 쓰고 질량은 mass 그래서 M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넓이 같은 경우에는 길이와 길이, 가로와 세로의 곱, 길이 곱하기 길이 그래서 L 제곱의 차원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 단위 쓰죠. 그래서 LT의 마이너스 혹은 T분의 L의 차원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2분의 1 mv 제곱에서 질량, 속도의 제곱 그래서 mass m L 제곱 T의 마이너스 2승의 차원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이, 시간, 질량 이 세 가지로 표현된 이 세 가지를 기본 차원으로 하는 파트를 역학 혹은 운동학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만약에 전하량이 들어오면 전자기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으로 봤을 때 사실은 물리학 분야가 차원으로 보면 사실은 그 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가 몇 개 되지는 않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와 같이 차원을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게 되는데 이 차원 분석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이제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 A하고 B하고 분명히 A하고 B하고 같은 값이야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이겁니다. A라고 하는 물리량을 내가 측정을 했고 B라고 하는 물리량을 측정을 했는데 그 양이 같다라고 합니다. 자, 수학에서는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면 우리는 같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물리에서는 이 녀석이 살고 있는 공간하고 얘가 살고 있는 공간이 다르면 같다고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A가 1m/s라는 속도고 여기는 B가 1N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봤을 때 얘와 얘를 같은 차원에 있는 게 아니지 않니? 그래서 얘 둘을 같이 1과 1이 같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얘가 같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겠는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방향성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게 나눠지겠지만 만약 이렇게 되려면 가정이 뭐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크기가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얘들이 방향성이 있다면 방향도 같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만약 이 녀석이 같다면 덧셈이나 뺄셈과 같은 기본적인 연산이 가능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합과 차, 합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만약에 길이의 차원을 가지면 얘도 길이의 차원을 가져야 덧셈이 가능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얘가 1m일 때 같이 1m거나 1초일 때 같이 1초거나 이와 같은 게 되지 않으면 속도와 힘을 더할 수 없듯이 반드시 얘들은 뭐가 똑같아야 한다. 얘들이 연산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차원이 같아야 된다는 표현을 써요. 자, 차원이 같단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말이 기본적으로 연산 중에서 합성이라고 하는 요 연산이 가능해야 된다. 그때 우리는 동일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는 도중에 물리학 실험을 하거나 특히 화학 실험을 하는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단위 체계를 가지고 있는 물리량들이 막 마구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그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작업이 차원 분석하는 작업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쪽으로 한번 와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선생님 잠깐 한번 해볼게요.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생긴 줄을 갖다가 내가 흔듭니다. 줄을 흔들었더니 이렇게 생긴 파형이 전달이 된대요. 자, 이 속력을 갖다가 내가 에너지의 전파 속력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때 실험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실험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봐. 우리가 봤을 때 길이당 질량값 뭐 이렇게 써볼게요. 길이당 질량값이 길이당 질량이라고 하는 요 값이 크면 클수록 전파 속력이 느리더라. 이와 같은 일반적인 방식이 나온 거예요. 자, 실험 데이터를 막 모았더니 길이당 여기는 얘가 봤을 때 여기는 요 길이당 여기는 요 길이당 질량값 정확히 말하면 뭐 밀도랑 유사한 개념이 정확히 말하면 선밀도라고 부르는데 선밀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느리더라. 왜? 모른다. 우리 실험한 거야.
그다음 두 번째가 여기 갖다가 봤더니 또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줄이 팽팽할수록, 즉 장력이 클수록 전파 속력이 빠르더라.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끌어낼 거라 생각하세요? 비례 반비례하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이 있는 게 속력인데 그 속력에 관계되는 걸 갖다 지금 보니까 길이당 질량값이라고 하는 선밀도를 갖다 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람다라고 써보죠. 그 람다에 예를 들어서 n제곱, 그 다음 여기는 장력, 그래서 이걸 내가 t의 m제곱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했을 때 이 두 녀석에만 관계 있다고 하면은 분명한 거는 여기는 요 두 개 말고 나머지 값들은 여기는 얘와 관계없는 무차원의 물리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 좀 잘 와닿지가 않으면 얘를 x제곱, y제곱으로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얘를 갖다가 한번 가지고 와보죠. 이걸 내가 이퀄로 쓰기 위한 요 k 값을 좀 미루더라도 이쪽과 좌변과 우변이 반드시 차원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요 속력은 단위가 뭐라고요? 속력이니까 단위가 미터 퍼 세크라 그랬죠. 헷갈리면 써보시면 됩니다. 미터 퍼 세크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녀석은 길이당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킬로그램을 기본 단위로 쓰면 얘가 봤을 때 미터 되고요. 얘 단위가 뉴턴이죠. 아직 안 배웠지만 뉴턴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x제곱, y제곱이라고 했을 때 한번 잘 보자고요. 자, 우리가 어떻게 차원 분석한다는 거냐면 여기 있는 기본 물리량이 되는 요 미터가 길이죠. 그래서 length L, 그 다음에 t의 마이너스 1승이 되고요. 자, 얘는 여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mass의 x제곱, 그 다음 per 길이 L의 마이너스 y제곱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여기는 얘 단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보니까 mass의, 아이고야, 이게 y제곱이 아니죠. x죠. 자, 얘가 y제곱이 되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미터의 y제곱, 그 다음에 미터란다. 어이구, 자꾸 헷갈리게 쓰네요. 여기가 길이의 y제곱이 되고요. 타임의 마이너스 2y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를 정리 한번 했을 때 여기 있는 질량의 차원을 갖는 아이들은 x 플러스 y가 되고요. 길이를 갖다 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되고 t가 마이너스 2y제곱이라는 요거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보니까 여기는 매스는 0제곱이니까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보면은 x 플러스 y가 0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얘 갖다가 지금 얘가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1이 되어야 하고요. 자,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니까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1 되죠. 따라서 정리해 보시면 y가 어떻게 된다? 2분의 1이 된다. 그럼 x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맞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얘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로 한번 써보면 이 뜻이 뭐가 되느냐? 결론! 아마도 속력은 2분의 1씩이니까 아마도 얘가 이런 꼴이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게 방금 상황 보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굉장히 많은 실험 데이터, 이미 대부분의 학부 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보면은 실험 데이터 이전에 결과를 이미 알고 시작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지만 만약에 새로운 상황들을 접했을 때는 어찌됐건 이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들을 정리하는 게 기본이고 그 첫 시발점이 바로 차원을 분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물리량이 같다 다르다를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어렵나요? 처음 보면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조금씩 해서 고등학교 과정과는 좀 다른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실험 결과를 비교하는 거고 그때 대표적인 예로 길이하고 에너지의 차원을 갖다가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자, 길이에서 L, 에너지 차원이 mL 제곱 t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정리하는 값이 요 값이 나중에 보시면 뭐가 됩니까? 어머, 요거 지워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자꾸 이거 오타가 나네요. 자, 여기는 얘를 갖다 이렇게 지워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얘가 바로 힘의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차원과 우리가 단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차원 분석은 이와 같이 내가 관심 있는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비교 분석하는 첫걸음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차원들을 보는데 문제가 뭐 여러분들 이미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들어본 것도 있겠지만 혹은 뭐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은 뭐 한돼, 뭐 길이 한자, 두자 쓰고요. 만약에 알다시피 외국 드라마를 봤을 때 길이에 대한 거 다 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한국에서 쓰고 있던 요 길이를 나타내고 있었던 양 차원은 분명히 길이의 차원이지만 그 길이를 나타내는 게 각 나라마다 혹은 지역마다 조금씩은 상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이와 같은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죠? 여러분들 혹시 외국 영화 같은 거 볼 때 특히 뭐 미국이나 미드나 뭐 외국 드라마들을 갖다 보면은 가끔 우리가 키를 갖다 나타내거나 키나 아니면 뭐 시간을 나타내거나 할 때 가끔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과속 단속이다라고 얘기할 때 뭐 시속 80이야라고 보통 익숙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60마일, 70마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면은 숫자에 대한 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국제도량협회에서 기본 국제 단위, 기본 단위를 갖다 약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원을 표현할 때 혹은 차원 자체는 같지만 그 녀석을 사용하는 눈금이나 기본 스케일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을 맞춘다. 그렇다 우리가 보통 국제 표준 단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단위가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물론 현재 아직까지도 미국이나 일부 나라에서는 국제 표준보다는 자신들만의 단위를 쓰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돌아왔다고 해요. 나사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SI 단위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MKS 단위라 그러면 기본이 되는 길이, 질량, 시간 나타낼 때 질량을 갖다가 우리가 길이를 갖다 나타낼 때 미터를 사용한다. 미터 단위를 기본 단위로 하고요. 그 다음에 K 그럴 때 얘는 질량은 킬로그램. 그러니까 10의 3승g을 기본으로 쓰자. 그 다음에 얘를 아워나 미니트가 아니라 세컨을 기본으로 쓰자. 그래서 MKS 단위계와 CGS라고 하는 건 얘는 뭐냐면 센티미터. 센티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기본으로 쓰고 얘는 gram을 기본 단위로 쓰고 세컨을 쓰자. 라고 하는 단위가 두 가지가 있죠. 주로 물리학에서는 얘를 많이 사용하는데 화학 쪽은 좀 CGS 단위계를 생각보다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두 개 갖다 볼 때 특히 여러분들 만약에 교재를 갖다 볼 때 보면은 뭐 이건 잠깐 여담이긴 하지만 국내에 시판되어 있거나 국내에 출간된 책들은 전부 다 단위계를 얘를 쓰거나 얘를 쓰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나오는 원서 그대로 보시면 단위 체계가 좀 달라서 얘를 안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잘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스탠다드한 단위계를 사용하기를 그 기본 단위를 길이, 질량, 시간 요 세 가지로 쓰게 되고요. 이때 길은 미터, 질량 킬로그램, 시간은 세컨을 쓴다. 이 세 개의 단위를 이용해서 모든 단위를 만들어낸다. 모든 응용을 한다. 역학. 이 세 개에다가 만약의 경우에 전하량이라고 하는 쿨롱이 들어간다. 전자기학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여기는 기본 단위들을 가지고서 만든 유도 단위가 제곱미터, 세제곱미터, 속도, 뭐 예를 들어서 힘 같은 경우엔 뉴턴, 에너지는 줄, 이와 같은 것들도 모두 다 기본 단위로부터 발생되었다. 따라서 차원을 분석할 때는 전부 어떻게 한다? 그렇죠. 기본 차원으로 돌아가서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 서두가 좀 길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차원 분석한다는 분석법 하나입니다. 그 부분만 한번 눈여겨서 정리해 보시고요. 칠판 한번 정리해 본 다음에 뒷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배웠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셨나요? 반드시 정리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뒷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측정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효 숫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학부 때 공부할 때는 유효 숫자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물리학에서는 학부 때는 크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화학과나 좀 정밀한 실험을 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유효 숫자에다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유효하다란 말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의미 있는 숫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갖다가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뽑아낼 때 수치가 나오면 그 동일한 실험을 하는 실험 장소나 여러 사람들 혹은 여러 그룹들이 실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봤을 때 신뢰할 만한 숫자의 범위가 있고 이건 실험 상황에 따라서 미세하지만 값들이 요동을 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측정하다 보면은 수치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 오차값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정수나 유리수 값으로 딱 떨어지는 아주 예쁜 숫자들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소수점 이하로 가면 갈수록 특히 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폭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유의미한 값까지만 우리가 쓰자. 그래서 신뢰할 수 있다는 표현이 그러한 표현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 32.4하고 32.5 사이에서 32까지는 값이 그럭저럭. 근데 실험을 할 때 4와 5 사이 값을 왔다 갔다 하면 대략 실제 표현할 때 32.45라고 정확하게 0.45 값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4와 5 사이 값을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미한 값이 어디까지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32.45란 값이 나와서 만약 유효 숫자를 3개로 표현하라 그러면 얘 또는 얘 범위 안에서는 그래도 올바르게 측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유효 숫자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갖다 정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한번 가볍게 훑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숫자의 첫머리에 나온 0은 유효하지 않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와 같이 0.00245라고 하는 값이 조였을 때 이 중에 의미 있는 값은 여기 앞쪽에 아니라 뒤에 있는 2, 4, 5, 3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했을 때 유효 숫자는 3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0.00 할 때 여기 소수점 바로 뒤에 있는 요 숫자들은 유효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숫자 중간에 0은 의미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206.5다라고 할 때에 265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 0은 206이라고 하는 요 값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0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 버리면 여기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 순간 이 값이 굉장히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206.5라고 나왔을 때는 여기 2065까지 즉 유효 숫자가 4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소수점 다음에 있는 거는 예를 들면 2607.0이다라고 할 때에 이 0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2606.5와 2607.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0은 자체는 우리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표현이 됐을 때는 통상 우리가 5개의 유효 숫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간단하죠? 자,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소수점 없이 하나 이상의 0으로 끝나는 정수에서의 0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0.2230이라고 한번 측정한 값이 있다고 해보죠. 이때 이 0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실험하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유의미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내가 잘라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는 예를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면 2.230 곱하기 10에 하나 오겠으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쓴다면 또는 2.230 곱하기 이렇게 쓰든 할 때 이 0 자체는 실험하는 상황에 따라서 유의미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건 실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약간 주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뭐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뽑았을 때 유의미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알았는데 그 녀석들을 갖다가 우리가 측정한 값을 가지고서 유도 물리량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그 값의 비율이나 곱셈 혹은 덧셈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치 계산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유효 숫자가 적은 쪽의 개수를 맞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덧셈을 하거나 곱셈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유효 숫자가 있고 유효 숫자를 좀 넘어서는 숫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얘를 덧셈하다 보면 반드시 불필요하게 유효하지 않은 숫자를 포함하게 되죠. 그 부분을 버리거나 혹은 그 부분을 반올림하거나 이렇게 되면 되는데 덧셈하고 뺄셈은 비교적 덜하지만 곱셈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숫자들이 혹은 오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값 자체를 크게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곱셈하고 나눗셈을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 예를 들면 3.6이라고 하는 유효 숫자 2개. 자, 얘는 유효 숫자가 2개고요. 36이라고 하는 얘는 유효 숫자가 3개가 되죠. 맞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 곱셈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것들을 갖다 보면은 이 뒤에 어떤 숫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효한 숫자들 자체에도 이미 어느 정도의 측정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곱하는 과정에서 다시 오차에 해당하는 오차일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여기는 얘 2개와 3개 중에서 2개의 개수에 맞춰주는 거죠. 계산했을 때 9.144가 나오면 얘가 5보다 작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반올림해서 내려서 9.1이 유의미해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덧셈하고 뺄셈 걸 때 마찬가지로 2개의 유효 숫자를 가지고 있고 3개의 유효 숫자를 가지고 있는 얘를 더하거나 뺄 때 보면은 6.14 나올 때 어디에 맞춘다? 그렇지. 소수점 기준으로 가장 가깝다는 얘기는 소수점 기준으로 뒤에 붙어 있는 개수가 작을수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소수점 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자리 쪽에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갖다가 유효 숫자를 이용한 표현법을 하는데 다른 것 말고 여러분들이 곱셈하고 나눗셈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전체 개수에 맞춘다. 덧셈하고 뺄셈은 소수점 중에서 소수점 자리 중에 가장 짧은 아이 그 개수에 맞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복잡하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오늘 학습한 내용들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유의미한 문제 좀 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학교에서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측정 단원에 대해서 사실은 가볍게 다루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혹시 또 학교 상황에 따라 교수님에 따라서는 사실은 이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다루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끔 제가 뭐 여러분 학교의 모든 학교 문제를 다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학교 일반적인 학교에서 봤을 때 시험 문항수가 많은 학교들 그러니까 뭐 객관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차원 분석하는 것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 만약에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이 출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꼬리무당처럼 중간중간 이렇게 개념을 확인하는 정도의 문제는 본 적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식 V는 AT라고 하는 요 녀석이 과연 차원적으로 옳은지 보여라 라고 하는 예제 1.2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이면 될까요? 자, 요 자리가 지금 현재 뭐냐면 속도라고 부르는 녀석이고요. 여기 있는 요 A가 여러분들 혹시 배운 사람들 있겠지만 뭐 등가속도 운동방정식이라고 좀 알 수 있죠. 자, 얘가 시간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시간만 기본 물리량이고 나머지 이 두 개는 뭡니까? 유도 물리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하냐면은 속도에 대한 가장 기본 단위부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미터 퍼 세크다. 사실은 단위 가지고도 거의 충분히 됩니다. 가속도는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그 다음에 얘가 세크다라고 할 때에 이거를 차원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속도의 차원은 어떻게 된다고? 속도의 차원은 어떻게 쓴다고요? 속도는 길이하고 시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L 곱하기 T의 마이너스 1승의 차원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 가속도라고 하는 요 녀석의 차원은 어떻게 되느냐 봤지만 시간의 제곱분의 길이의 차원을 갖기 때문에 L 곱하기 T의 마이너스 2승꼴로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간이라고 하는 얘는 기본 물리량이기 때문에 T의 차원을 갖지요. 그렇다면 여기는 위에 보았을 때 V는 AT라고 쓰는 요 식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좌변은 L 곱하기 T의 마이너스 1승 얘는요 L 곱하기 T의 마이너스 2승 얘는 T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 그렇지.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앞에 붙은 상수가 여기는 1인 것뿐이지 이 자체는 표현식으로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다. 값을 떠나서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게 속도의 일지, 속도의 변화일지 나는 모릅니다. 현재는 모르지만 저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제 1.2번은 풀어봤고요. 자, 뒤에 있는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 대표적인 우리가 차원 분석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얘인데요. 물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예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반지름 R의 원둘레를 일정한 속력 V로 움직이는 입자가, 자, 무슨 여러분들 아직은 뭐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물체가 속력 V로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대요. 움직인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녀석의 가속도가 R의 N제곱, 속도 V의 M제곱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증명하지 않았죠. 증명은 차후에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얘가 등속 원운동할 때 가속도가 원의 중심을 가리킨다. 여기는 얘를 갖다가 놓고 분석해도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을 전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값을 한번 결정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실험적인 결과로 나와 있는 요 문장을 한번 표현을 해보죠. 가속도라고 하는 여기 요 녀석이 R의 N제곱, 반지름의 N제곱에다가 속도의 M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관계인데 우리가 차원적으로 봤을 때 얘가 이퀄이라고 쓰고 싶다고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쓰고 싶다고요.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녀석으로 차원이 만약에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쪽에 뭔가 좀 의미가 있는 물리량 하나가 더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머릿속에다가는 이 녀석이 현재 지금 가속도라고 부른다. 가속도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반지름, 길이에 해당하는 거죠. 반지름이라 해봐 결국 길이의 의미고 여기는 얘는 속도나 속력을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하면은 기본 단위를 반드시 가지고 오시라고요. 미터 퍼 세크 제곱, 얘는요 미터고요. 얘는 미터 퍼 세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얘를 갖다 간단하게 해결해 보면 자, 하나씩 한번 해보죠. 자, 가속도의 차원을 아까 봤던 것처럼 똑같이 해봅니다. 길이하고 시간의 차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t제곱분의 L 그러면 L 곱하기 t의 마이너스 2승의 차원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R은 얘가 기본 물리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길이의 차원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얘가 속도는요. 여기 요 녀석이 여기 보니까 시간하고 길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얘를 갖다가 한번 다시 써보는데 지금 내가 이 관계를 표현하고 싶으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n제곱 얘를 내가 m제곱이라고 하면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니까 좌변의 L 곱하기 T의 마이너스 2승은 L의 N제곱 곱하기 L의 M제곱 T의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정리해보면 L의 N 플러스 M에다가 T의 마이너스 M제곱이 되니까 좌변과 우변이 차원상 동일하게 완벽하게 내가 실험을 할 때 더 이상 측정할 게 없어라고 끝났다 라고 한다면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죠. N 플러스 M이 1이 돼야 되고 지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M이 2가 돼야겠네요. 맞죠? 그래서 N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결론은 얘와 이렇게 등장을 하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 그치. 정리해보면 가속도를 어떻게 쓸 수 있다? 수식적으로 보면은 K는 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요 아래 반지름의 N제곱 할 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속도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어떻게 된다? R분의 V제곱 꼴이 된다. 나중에 보시면 이 K 값이 1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얘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이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분석을 한 거지만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보더라도 이와 같은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봤을 때 어떤 물리량을 실험적으로 측정했을 때 과연 내가 올바르게 측정한 게 맞느냐 라고 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1.3번 문제에는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예제 1.6번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 사각형 방에 카펫을 까는데 뭐 사실은 이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자, 우리가 봤을 때 이 상황에서 길이하고 너비 줬으니까 방의 넓이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만약에 12.71m 유효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3.46m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사각형이라고 할 때에 요 넓이를 계산하는 거니까 우리가 유효한 요 숫자 사이의 관계를 갖다 볼 때 넓이를 area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요 a 값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해 보면 실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이게 43.9766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답니다. 뭐 사실은 이걸 계산기는 눌러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의미한 게 뭐냐? 현재 곱셈이죠. 그러니까 얘가 3.46 곱하기 12.71라고 할 때에 여기 있는 얘는 유효 숫자가 몇 개입니까? 3개이지요. 여기는 몇 개입니까? 4개이지요. 그럼 기준이 어디 있다? 3개에 있다. 그럼 이 값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유의미한 거 3개를 찾는 거란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될까? 여기는 4, 3, 이 자리까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요 뒷자리, 소수점 뒷째 자리 여기는 여기에서 반올림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7이죠. 그래서 여기 얘가 올리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0으로 바꾸고 1 올라가니까 그래서 44.0 제곱미터라고 쓰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44.0 제곱미터라는 게 정확히 딱 떨어지는 44라는 게 아니라 실험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저기야. 실제로는 쟤보다 일정 부분 오차를 얼마만큼 안고 있어 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의 첫 만남인 1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그닥 부담스럽진 않지만 혹여나 학교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어찌 보면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되 그렇다고 시험 직전에는 반드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그런 단원이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강의 벡터와 좌표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